59장 유비의 아들과 도망치는 손부인. 방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목 놓아 통곡했어요. 방통이 나 대신 죽었구나. 모든 장수와 신하들 또한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유비의 부하장수 황충이 유비에게 다가왔어요. 방통이 죽었으니 공명선생을 불러 익주를 얻는 일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가 대답했어요. 그게 좋겠소.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제갈공명을 부르시오. 지금까지 빼앗은 성을 지키며 공명선생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유비가 길게 한숨을 뱉어내며 두 눈을 감으니 유비의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유비가 유장을 돕기 위해 익주로 갔다는 소식은 강동에 있는 송건에게도 알려졌어요. 송건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형주를 공격하는 일에 대해 회의를 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고홍이었어요.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로 떠났으니 빨리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가 돌아올 길을 막고 대군을 이끌어 형주를 공격한다면 형주는 손쉽게 장군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고홍의 말에 송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이때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송건을 꾸짖었어요.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형주를 공격하면 유비에게 시집간 네 여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이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송건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이는 다름 아닌 송건의 새 어머니였어요. 송건의 새 어머니는 쉬지 않고 송건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유비에게 내 딸을 시집 보냈거늘 네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공격한다면 네 여동생의 목숨은 어찌 되겠느냐. 게다가 너는 넓은 강동 땅을 다스리면서 무엇이 부족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는 것이냐. 당장 그만두어라. 새어머니의 꾸중에 당황한 송건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건의 새어머니가 혀를 차며 떠나자 송건은 우두커니 서서 형주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체 언제 형주 땅을 되찾을꼬. 이때 송건의 책략가 장소가 나섰어요. 장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손부인께 사람을 보내 어머니께서 위독하시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손부인은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이때 유비의 아들 아두도 함께 데리고 오라 한 후 아두와 형주 땅을 맞바꾸자고 하십시오. 만약 아두가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때 형주를 공격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의 말에 송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주선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과 가까이 지냈으며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니 이 일에 제격이요. 송건의 말에 장소는 비밀스럽게 속삭였어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니 주선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송건은 자신의 어머니가 쓴 것처럼 거짓 편지를 써 주선에게 전했고
주선은 군사 500명과 함께 형주로 향했어요. 형주 땅에 도착한 주선은 손부인에게 편지부터 전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딸아, 늙은 어미가 병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기 전에 너와 손자를 보고 싶으니 서둘러 나에게 왔으면 좋겠구나. 편지를 다 읽은 손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선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위독하다시니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유비 장군께서 안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손부인의 말에 주선이 대꾸했어요.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위독하시면 저에게 편지를 전하라 하셨겠습니까? 주선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자 손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제갈국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떠나야겠소. 손부인의 말에 주선은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으름장을 놓았어요. 만약 제갈국명이 유비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알린 후 답을 들은 후에만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제갈국명에게 사람을 보내는 사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럼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무슨 수로 간단 말이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군사와 배를 끌고 왔으니 부인께서는 아두 도련님만 데리고 강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손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부인은 7살 난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형주성을 빠져나와 강동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강가로 달렸어요. 손부인이 배에 올라 막 출발할 때였어요. 손부인이 아두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자룡이 급히 말을 몰아 강가에 도착했어요. 배를 멈추어라. 손부인과 아두가 탄 배는 이미 강물을 떠내려간 뒤였어요. 조자룡은 배를 향해 소리쳤어요. 가시는 부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만 배를 멈추어라. 하지만 배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니 조자룡은 말을 타고 배를 따라 강변을 달렸어요. 그렇게 조자룡과 배가 나란히 달리다 문득 조자룡의 눈에 나루터에 멈추어 서 있는 배 한 척이 보였어요. 됐다. 조자룡은 즉시 말을 버리고 배에 올라타 온 힘으로 노를 저어 손부인이 탄 배를 쫓았어요. 당황한 주선이 소리쳤어요. 조자룡을 향해 활을 쏴라. 주선의 명령에 강동의 군사들이 빗발처럼 화살을 날리니 조자룡은 창을 휘둘러 화살을 막아냈어요. 조자룡과 강동 군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다급해진 강동의 군사들은 조자룡을 향해 창을 찔러댔어요. 그때였어요. 조자룡은 쇠를 진흙처럼 끊는다는 청강검을 뽑아들고 사방으로 휘둘렀어요. 조자룡이 소리쳤어요. 이놈들, 지금 당장 배를 멈추어라. 조자룡이 휘두르는 칼날에 강동 군사들의 창이 싹둑싹둑 잘려나갔지만 배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조자룡은 소리를 지르며 긴 창을 이용해 마치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같이
몸을 날려 강동 군사들이 탄 배에 올랐어요. 깜짝 놀란 강동의 군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조자룡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손부인은 아두를 품에 안은 채 조자룡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조자룡이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어딜 가시길래 유비장군께 알리지도 않고 떠나십니까? 조자룡이 공손히 묻자 손부인 또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위독하시어 강동으로 가는 길이요. 알릴 시간이 없었소. 조자룡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아두님을 데리고 가십니까? 아두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본단 말이오? 그건 부인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두님은 유비 장군님의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가 지난날 장판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두님을 구한 것도 아두님이 유비 장군의 뒤를 이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는 가셔도 좋지만 아두님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험한 백길의 아두님이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며 유비 장군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조자룡의 말에 손부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그거 참 무례하구나. 그대는 한낱 장수이건을 어찌하여 주제넘게 내 집안일에 간섭하는 것이냐. 하지만 조자룡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아두님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면 결코 가실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조자룡은 손부인 옆에 선 하녀들을 밀쳐내고는 손부인의 품에 안긴 아두를 순식간에 빼앗았어요. 조자룡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손부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서 아두를 빼앗아 오너라. 하녀들은 조자룡의 늠름한 모습에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했어요. 조자룡이 아두를 가슴에 품고 뱃머리에 올라섰지만 사실 속마음은 초조했어요.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강동까지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겠구나. 조자룡의 다급한 마음을 눈치챈 주선은 부하들에게 더욱 힘차게 노를 저으라 명령했어요. 주선은 조자룡을 태운 채 강동까지 갈 작정이었어요. 이대로 강동에 도착한다면 조자룡은 강동의 포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때 멀리서 10여 척의 배가 쏜살같이 다가오니 뱃머리에 선 장수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형수님은 조카를 놔두고 가쇼. 장비였어요. 마침 강가에서 순찰을 돌던 장비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예요. 조자룡은 장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서 나를 도와주시오. 조자룡의 외침에 장비가 칼을 들고 강동 군사들이 탄 배에 올랐어요. 장비의 발이 배에 오르기도 전 주선이 창을 휘두르며 장비를 찌르려 했어요. 하지만 장비가 먼저 공중으로 칼을 휘두르니 주선은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강물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어요. 주선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손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장비를 꾸짖었어요. 장비 장군께서는 어찌 이리 무례하오. 장비가 대답했어요. 형님의 허락도 없이 강동을 떠나는 것은 예의 있는 거랍쇼. 장비의 호통에
손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신데 유비 장군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떠나는 것뿐이요. 그대가 날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겠소. 손부인의 협박에 장비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알겠소. 하지만 우리 형님께서 그동안 섭섭히 대한 적도 없으니 가시더라도 형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루빨리 돌아오쇼. 그렇게 장비는 아두를 품에 안은 조자룡과 함께 배를 옮겨 타고는 돌아갔고 멀어지는 아두를 우두커니 바라보던 손부인의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갈공명은 장비와 조자룡을 칭찬했어요. 잘하셨소. 하마터면 아두님을 강동의 인질로 보낼 뻔했소. 만약 그랬다면 송건은 아두님과 형주를 맞바꾸자고 했을 것이오. 국명의 칭찬에 장비는 고개를 치켜들고 우쭐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별일 아니오. 장비와 달리 조자룡은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송건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까 걱정입니다. 국명은 손을 내저었어요. 송건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오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오. 나는 오래전 천하는 솥의 발처럼 세 갈래로 나뉘어 서로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 말한 적이 있소. 지금이 바로 그때요. 조조와 송건 그리고 우리가 솥의 발처럼 셋으로 갈라서 있으니 만약 송건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이동한다면 조조는 그 즉시 강동을 넘볼 것이요. 국명의 말에 조자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솥은 다리가 셋이어야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조조와 송건 그리고 우리가 솥을 떠받치는 세 개의 다리인 셈이고 그중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면 솥은 바로 쓰러질 것이니 서로들 눈치 보느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조자룡의 말에 국명이 맞장구 쳤어요. 그렇소. 지금 천하를 떠받치는 세 개의 다리는 모두 튼튼해 당분간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힘들 것이오. 국명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동에 간 손부인은 오빠인 송건에게 하소연했어요. 장비와 조자룡이 주선을 죽이고 아두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동생 손부인의 말을 들은 송건은 치밀어 오르는 화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형주를 공격해도 거리낄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형주로 쳐들어가 죽은 주선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송건이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병사 하나가 급히 달려와 송건에게 보고했어요. 조조가 군사 40만 명을 이끌고 적벽 대전에서 패한 원수를 갚으러 온답니다. 병사의 보고에 송건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쩔 수 없다. 조조 먼저 막아야겠다. 송건이 장수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조조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의논하니 또 다른 신하 하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병들어 시골에 가 있던 장괭이 죽었습니다. 여기 장괭의 유서입니다. 장괭은 송건이 아끼던 책략가였어요. 깜짝 놀란 송건이 장괭의 유서를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장군께서는 수도를 말릉으로 옮기십시오. 말릉은 물자가 풍부하고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가졌으니 장차 천하를 통일하는데 발판이 될 곳입니다. 순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장괭은 죽기 전까지 나라를 걱정했구나.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수도를 말릉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송건은 조조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수만 명의 군사를 말릉 땅으로 보내 크고 튼튼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편 마초를 물리친 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조조는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겼어요. 이 세상의 영웅 호걸은 오직 나뿐이다. 이제 군사와 무기가 넉넉하니 송건과 유비를 없애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조조가 턱을 꿋꿋이 들며 큰 소리치니 신하 하나가 조조에게 다가와 알랑거렸어요. 조조 장군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오직 한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장군과 같이 한나라의 황실과 백성을 돌본 사람은 없으니 장군께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신하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예로부터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는 황제께서 9가지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첫째, 금수레를 타는 것. 둘째, 임금과 같은 왕관을 쓰고 옷을 입는 것. 셋째, 옷에 구슬을 달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 것. 넷째, 머무는 집에 붉은색을 칠하는 것. 다섯째, 궁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것. 여섯째, 300명의 호위 군사를 거느리는 것. 일곱째, 호위병들이 금도끼와 은도끼로 무장을 하는 것. 여덟째, 붉은 활 1벌에 붉은 화살 10대, 검은 활 10벌에 검은 화살 1000대를 쏠 수 있는 것. 아홉째, 좋은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구석이라고 하는데 조조 장군께서는 마땅히 구석의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랑거리는 신하의 말에 조조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구나. 지금 당장 황제께 말해 구석을 받아야겠다. 구석을 받은 사람에게는 황제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하니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조조가 구석을 받으려 하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이를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조조 장군께서는 의롭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황실을 지키셨으니 그 뜻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장군께서 이제와 구석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조조 장군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까짓 구석 때문에 평생 쌓아온 장군의 의로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평생 순욱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는 내가 구석을 받는 것이 그토록 못마땅하오. 나는 평생 목숨을 바쳐 한나라를 지켰소. 이런 내가 구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오. 조조는 순욱을 향해 소리쳤고 이때부터 순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순욱의 말이라면 모두 받아주었더니 순욱이 건방지게 기어오르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조조의 호통에 순욱은 자리에서 물러나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지혜로운 조조 장군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구나. 조조는 결국 황제에게서 구석을 받아냈어요.